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아주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매서워서 산짐승들조차 먹이를 구하지 못해 마을 어귀까지 내려와 울부짖을 정도였고, 하늘에서는 며칠째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려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어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독한 추위에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 깊숙이 파고들어 따뜻한 아랫목에서 옛 이야기를 나누며 겨울이 지나가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휘몰아치며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어대었고, 처마 밑에 매달린 고드름은 마치 수정처럼 투명하고 길게 자라나 땅에 닿을 듯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첩첩산 중 마을의 가장 외진 곳, 대나무 숲이 바람을 막아주는 언덕배기에 다 쓰러져가는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연화라는 이름의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도 없이 혼자 지내고 있었으나 심성이 비단결처럼 곱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넉넉지 않아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지만, 그녀는 언제나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했고, 콩 한 쪽이라도 생기면 기꺼이 나누어 먹으려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 굴뚝에서는 비록 연기가 옅게 피어오를 때가 많았지만,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왠지 모를 온기를 느끼곤 했습니다. 눈보라가 잠시 잦아들고 회색빛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던 어느 날 오후, 연화는 며칠 동안 비워둔 쌀독을 채우기 위해 읍내 장터에 다녀와야만 했습니다. 며칠째 내린 눈이 무릎까지 차올라 걸음을 옮기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낡은 무명 치마를 단단히 여미고 해진 집신을 고쳐 신은 뒤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어 살을 내는 듯 했지만, 그녀는 혹시나 장터 귀퉁이에 떨어진 시래기나 무청이라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눈길을 헤쳐나갔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큰 길로 접어들 때쯤 어디선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를 호되게 꾸짖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마을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거칠고 험악한 소리에 연화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들려오는 곳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인색하기로 소문난 최 부자의 기와집 대문 앞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곳간에 쌀이 썩어나갈 정도로 재물이 많았지만, 가난한 소작농들에게는 쌀 한 톨도 베풀지 않는 냉혹한 성품을 지닌 인물로 마을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최 부자네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참혹하고 가슴 아픈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 눈밭 위에는 누더기를 걸친 한 사내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고, 최 부자의 집 하인들 서너 명이 몽둥이를 들고 그 사내를 에워싼 채 발길질을 해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인들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사내의 등과 다리를 무자비하게 가격하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사내는 며칠을 굶었는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웅크리고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흙투성이가 되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는 고통에 찬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저 몸을 바들바들 떨며 쏟아지는 매질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인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씩씩거며 소리쳤습니다. 이 더러운 거지가 감히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대감마님께서 주무시는 시간에 대문 앞에서 밥을 달라고 징징거려 내 놈 때문에 대감마님께서 낮잠을 설치셨다. 오늘 아주 다리몽둥이를 분질러 놓아야 다시는 얼씬도 하지 않겠지.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몽둥이가 다시 허공을 가르며 사내의 어깨를 강타했고 사내는 억눌린 비명을 지르며 눈밭 위를 뒹굴었습니다. 연화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놀라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발이 떨려왔지만 이대로 두었다가는 저 불쌍한 사내가 꼼짝없이 맞아 죽을 것만 같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애써 누르고 용기를 내어 하인들 앞으로 뛰어들며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추시오. 제발 그만들 하시오. 사람을 이렇게 때리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고 말 것입니다. 연화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하인들은 잠시 몽둥이질을 멈추고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두머리 하인이 코웃음을 치며 빈정거렸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마을 끄트머리에 사는 과부댁 아니요. 당신이 뭔데 남의 집 일에 끼어들어라 마라 하는 거요. 저 거지가 당신 서방이라도 된단 말이오. 하인들은 킬킬거리며 연화를 조롱했습니다. 연화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수치스러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라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목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 밥 한 술 얻어먹으러 온 것이 무슨 죽을 죄라고 이리도 모질 게 굿입니까?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적선은 못할 망정 사람을 때려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제발 부탁이니 이제 그만 놓아주십시오. 이 사람은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그녀의 간곡한 호소에도 하인들은 여전히 비아냥거렸지만 핏기 없이 창백하게 질린 연화의 표정과 결연한 눈빛에 기가 눌려 더 이상 매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침을 잼뱉으며 말했습니다. 운 좋은 줄 알아라. 저 과부댁 덕분에 목숨은 부지했으니 썩 꺼져버려. 하인들이 몽둥이를 거두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며 대문을 쾅 닫아버리자 주변은 다시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만 남고 고요해졌습니다. 연화는 급히 쓰러진 사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사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얇은 누더기 옷 사이로 보이는 살깨진 멍과 상처로 얼룩져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쓰고 있는 갓은 이미 다 부서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발에는 신발조차 제대로 신겨 있지 않아 동상에 걸린 듯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목도리를 풀러 사내의 목을 감싸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보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괜찮으십니까? 사내는 힘겹게 눈을 가늘게 뜨고 연화를 올려다 보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가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이대로 차가운 눈밭에 계속 두었다가는 동사할 것이 분명했기에 연화는 사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자신도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사람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내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으나 축 늘어진 성인 남자의 몸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몇 번을 비틀거리며 눈밭에 넘어지기를 반복한 끝에 간신히 사내의 한쪽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부축하여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사내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본능적으로 연화에게 의지하며 발을 질질 끌었습니다. 연화의 이마에는 어느새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몇 배는 더 멀고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차게 불어오는 맞바람이 두 사람의 걸음을 방해했고 쌓인 눈은 발목을 잡아채며 놔주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걷는 내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흘렸고 그때마다 연화는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라며 그를 다독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과부댁이 미쳤나 봐.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다 죽어가는 거지를 집에 들이다니. 최 부장의 눈밖에 나면 좋을 게 없을 텐데. 무슨 화를 당하려고 저러나 몰라. 걱정과 비난이 섞인 말들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지만 연하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오직 사내를 살려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대나무 숲이 보이는 언덕길을 올라 자신의 낡은 초가집 살인문 앞에 도착했을 때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살인문을 밀고 들어서자 마당에 쌓인 눈 위로 두 사람의 어지러운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연화는 사내를 부축하여 텐마루에 앉히고 서둘러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냉기가 가득했지만 밖보다는 훨씬 아늑했습니다. 그녀는 사내를 방 안으로 들이고 자신이 평소 아껴두었던 낙지만 깨끗한 이불을 꺼내 아랫목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내를 눕히고 젖은 겉옷을 벗겨낸 뒤 마른 수건으로 그의 몸에 묻은 눈과 흙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따뜻한 방바닥에 눕자 긴장이 풀렸는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연하는 사내를 눕혀놓고 곧바로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엌은 썰렁했고 아궁이의 불씨는 꺼진 지 오래였지만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부직갱이를 들어 아궁이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불씨를 살려냈습니다. 마른 솔잎과 장작을 넣어 불을 지피자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와 함께 따스한 온기가 부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솥에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하면서 연화는 쌀독을 열어보았습니다. 바닥이 드러난 독 안에는 한 줌 남짓한 쌀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바가지로 쌀을 박박 긁어 모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쌀이라 해도 사람 목숨보다 중할 수는 없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리며 쌀을 깨끗이 씻어 솥에 앉혔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연하는 방으로 돌아와 사내의 상태를 다시 살폈습니다. 아랫목에 온기가 전해졌는지 사내의 창백했던 얼굴에 아주 조금이나마 혈색이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식은 땀을 흘리며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물수건을 차갑게 적셔 사내의 이마에 올려주며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수염, 흙먼지에 가려져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서려있는 이목구비였습니다. 특히 굳게 담은 입술과 오뚝한 콧날은 그가 평범한 거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곧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웠습니다. 거지면 어떻고 양반이면 어때? 지금은 그저 아픈 환자일 뿐인데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나가 끓고 있는 밥물을 확인했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가 좁은 부엌에 퍼지자 연화의 배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사실 그녀 자신도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배고픔을 꾹 참고 밥이 뜸드는 동안 찬장에서 말린 나물을 꺼내 물에 불리고 장독대에서 된장을 한 숟가락 퍼와 국을 끓일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고기 반찬 하나 없는 조촐한 밥상이지만 굶주리고 지친 사내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한 음식이 될 것임을 알기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나물을 다듬는 그녀의 손길은 빠르면서도 섬세했고 국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국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평온하게 들렸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면서 창호지 문 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자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문풍지가 파르르 떨며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연화는 작은 소반 위에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 그리고 정성껏 무친 나물을 올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아궁이의 열기로 훈훈해져 있었고
사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사내를 조심스럽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보시오. 일어나서 국물이라도 좀 드셔보세요. 빈속에 잠만 자면 기력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사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그윽했지만 지독한 고통과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사내는 낯선 천장과 자신을 내려다보는 여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잠시 혼란스러워하는 듯했으나 이내 자신이 구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몽둥이질로 인해 욱신거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다시 쓰러졌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그를 부축하여 벽에 기대앉게 하고 숟가락으로 따뜻한 미음을 떠서 그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제가 먹여드릴 테니 천천히 드세요. 사내는 떨리는 입술로 미음을 받아 먹었습니다. 따뜻한 곡기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그의 오장육부가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연화가 떠먹여주는 밥을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받아 넘겼습니다. 그렇게 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자 사내는 조금 기운을 차린 듯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고맙소. 내 평생 이렇게 따뜻하고 맛있는 밥은 처음이오. 이름 모를 부인. 내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으리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탁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묵직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연하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빈 그릇을 치웠습니다. 은혜랄 게 뭐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요. 그저 몸조리 잘하셔서 얼른 쾌차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녀는 사내를 다시 편안하게 눕혀주고 이불을 어깨까지 덮어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연화는 자신이 데려온 이 사내가 앞으로 어떤 엄청난 일을 몰고 올지,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가고 밖에서는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사내의 머리맡에 앉아 낡은 옷을 기우며 밤을 지새울 준비를 했습니다. 호롱불 심지가 타들어가며 내는 희미한 불빛 아래 사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외로움과 추위에 떨며 잠들었을 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누군가를 살렸다는 뿌듯함과 방안을 채우는 온기 덕분에 마음만은 훈훈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고요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마을의 밤은 낮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고 최 부자네 집에서 있었던 일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또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모른 채 연화의 작은 초가집은 깊은 겨울 밤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밤새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이튿날 아침이 밝아오자 산골 마을은 온통 눈부신 은색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살을 내는 듯한 차가운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아궁이 불이 꺼지지는 않았는지 방 안에 누워있는 손님의 상태는 어떤지 걱정이 되어 한숨도 편히 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사내의 이마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다행히 불덩이 같던 열은 많이 내렸고 고르지 못하던 숨소리도 한결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나가 아침을 지을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숭늉 냄새가 피어올라 차가운 아침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쌀떡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지만 연화는 남은 쌀을 아끼지 않고 푹 끓여
부드러운 죽을 만들었습니다. 몸이 성취하는 사람이 씹어 넘기기 좋도록 정성을 다해 쌀알이 뭉그러질 때까지 젓고 또 저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낯선 이를 향한 연민과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솥뚜껑 사이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연화는 잠시 근심을 잊고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은 넉넉해지는 듯 했습니다.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착한 마음을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그 시각 방 안에 누워있던 사내는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과 흙벽, 그리고 문틈으로 스며드는 고소한 음식 냄새에 그는 잠시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리고 쑤셨지만 어젯밤에 지독했던 고통에 비하면 훨씬 견딜만 했습니다.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은 초라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낡은 반다지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여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무사히 보냈다는 사실에 깊은 감회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름 모를 여인의 은혜에 가슴이 먹먹해져 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집안 풍경과는 달리 마을 밖에서는 아침부터 심상치 않은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공동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을 기를 생각도 하지 않고 삼삼오오 모여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리기에 바빴습니다. 세상에, 그 소식 들었어. 어제 최 부자네 집 앞에서 매타작을 당하던 거지를 연화댁이 데리고 갔대. 아이고, 미쳤지, 미쳤어. 최 부자가 어떤 사람인데 그 눈에 난 사람을 집에 들인단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오지랖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 몰라. 이러다 우리 마을 전체가 최 부자 눈밖에 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야.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연화에 대한 걱정보다는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더 크게 묻어났습니다. 최 부자는 마을의 모든 땅과 소작권을 쥐고 흔드는 절대적인 권력자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멀쩡한 집안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의 그림자만 봐도 벌벌 떨었고 그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히 마을에서 가장 힘없고 가난한 과부인 연화가 최 부자가 내친 거지를 거두어들였다는 사실은 마을 사람들에게 경악을 넘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연화의 집쪽을 힐끔거리며 혀를 찼습니다. 마치 연화의 집 위에 먹구름이라도 끼어 있는 것처럼 모두가 그곳을 불길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이 소식은 최 부자의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늦잠을 자고 일어난 최 부자는 아침상을 받으며 하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뭐라 어제 그 거지놈이 아직도 마을에 있단 말이냐. 최 부자는 숟가락을 집어 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괘씸한 과부년이 내 명을 어기고 감히 그놈을 숨겨줘. 내 집 앞에서 얼쩡거리는 꼴이 보기 싫어 다리를 분질러 놓으라 했거늘. 감히 내 처사의 반기를 들어 최 부자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어떤 사소한 행동도 용납하지 않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최 부자는 즉시 자신의 집사를 불렀습니다. 최 부자의 집사는 주인 못지않게 교활하고 악독하기로 소문난 자였습니다.
그는 주인의 권세를 등에 업고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그야말로 호가호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집사에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당장 그 과부년 집으로 가서 그 거지놈을 끌어내라. 그리고 내일까지 마을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그 과부년 집까지 모조리 부수어 버리겠다고 전해라. 감히 내 심기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란 말이다. 집사는 주인의 명령에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허리를 조아렸습니다. 예, 대감마님, 염려 마십시오. 아주 혼쭐을 내주고 오겠습니다. 집사는 곧바로 건장한 하인 2명을 대동하고 연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거드름을 피우며 눈 쌓인 길을 걸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나타나자 황급히 길을 비키거나 집 안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집사의 등장은 곧 재앙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연화의 집 살인문 앞에 도착한 집사는 문을 부서져라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이리 오너라. 안에 아무도 없느냐? 고요하던 연화의 집 마당에 거친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부엌에서 죽을 쓰고 있던 연화는 깜짝 놀라 소뚜껑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떨리는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서둘러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살인문 밖에는 험상궂은 표정의 집사와 하인들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집사는 연화가 나오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윽박질렀습니다. 네, 2년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대감마님께서 쫓아낸 죄인을 내년이 감히 방 안에 들이고 밥까지 해먹인다지. 네가 정녕 죽고 싶어서 환장한 개로구나. 연화는 두려움에 몸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죄인이라니요. 그분은 그저 배고프고 아픈 사람일 뿐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하룻밤 재워드린 것이 무슨 큰 죄가 된단 말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집사는 연화의 대답에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것 봐라. 인연이 아주 말대꾸까지 따박따박 하는구나.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대감마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대감마님 눈에 거슬리면 그게 바로 죽을 죄인 게야. 집사는 위협적으로 한 발짝 다가서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긴 말 필요 없다. 당장 방 안에 있는 그놈을 끌어내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년의 살림살이를 모조리 박살내고 이 오두막까지 불태워버릴 테니 하인들은 몽둥이를 바닥에 쾅쾅 내리찍으며 집사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방 안에 있는 병든 손님을 내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분은 지금 몸을 가누기도 힘들 정도로 쇠약해져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밖으로 내보내면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며칠만이라도, 아니 딱 하루만이라도 더 머물게 해주십시오. 기력을 차리면 그때 제 발로 떠나실 겁니다. 연화는 눈물로 호소하며 집사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기세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는 연화의 간청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시끄럽다. 우리 대감마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려 들지 마라.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그놈이 이 집에 남아있다면 그때는 내년도 이 마을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 테다. 알겠느냐? 집사는 연화에게 침을 총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가자.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확인하겠다. 하인들과 함께 멀어지는 집사의 뒷모습을 보며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서러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것뿐인데 세상은 왜 이리도 모질고 가혹한 것인지 원망스러웠습니다.
차가운 눈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연화의 어깨 위로 무심한 겨울바람만 쌩쌩 불어왔습니다. 그녀의 작은 집은 거대한 권력 앞에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때 옆집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연화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야, 연화 어머마. 고개를 들어보니 평소 연화를 딸처럼 아껴주던 옆집 곰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곰 할머니는 칠순이 넘은 노인으로 마을의 온갖 풍파를 다 겪어 세상 이치에 밝은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주위를 살피더니 잽싸게 살인문을 열고 들어와 연화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사람아, 눈밭에서 이러고 있으면 병나. 얼른 일어나. 할머니는 흙 묻은 연화의 치마를 털어주며 혀를 찼습니다. 곰할머니는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최 부자가 어떤 위인인데 가만히 있겠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저 사람을 몰래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게 낫지 않겠나. 네가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할머니의 눈빛에는 연화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갈 곳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사지로 내몰아요. 전 그렇게는 못해요. 연화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안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할머니는 방 쪽을 힐끔 쳐다보며 더욱 은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연화야, 내 말 허투루 듣지 마라. 어제 네가 저 사람을 부축해서 들어갈 때 내가 우연히 그 사람 눈을 봤거든. 할머니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더라. 거짓골을 하고 있지만 눈동자의 서린 기운이 마치 산중의 호랑이 같았어.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수많은 사람을 봐왔지만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 처음 본다. 할머니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정성껏 모셔라. 사람 일은 모르는 법이고 귀인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다는 옛말도 있지 않더냐. 할머니의 말에 연화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묘한 울림이 남았습니다. 곰할머니는 품속에서 주먹만한 헝겊 꾸러미를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말린 도라지랑 꿀이다. 그 사람 먹여라. 기침에 좋을 게다. 나는 얼른 가봐야겠다. 최 부자네 사람들이 보면 나까지 경을 칠라. 할머니는 서둘러 자리를 떴고 연화는 할머니가 남긴 따뜻한 온기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대로 그 손님이 정말 특별한 사람일까? 아니면 그저 불쌍한 나그네일까? 하지만 연화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귀인이든 천민이든 지금 그녀에게는 돌봐야 할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식어버린 죽을 다시 데우고 할머니가 주신 도라지를 달일 물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은 내일 걱정하자. 오늘 밤까지는 이 사람을 지켜야 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부직갱이를 꽉 쥐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밖에서 있었던 소란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연화는 손님이 마음 불편해하지 않도록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밝은 표정을 지으며 방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쟁반에 따뜻한 죽과 도라지 물을 받쳐들고 방으로 들어서자 사내는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곰 할머니의 말처럼 깊고 강렬했지만 연화를 바라보는 순간 그 눈빛은 한없이 부드럽고 슬프게 변했습니다. 부인, 저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으셨구려. 밖에서 오가는 고성을 다 들었소.
사내의 목소리는 침통했습니다. 내 당장이라도 떠나는 것이 도리이나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 참으로 면목이 없소. 그는 고개를 떨구며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생명의 은인에게 화를 불러왔다는 사실에 자책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상을 내려놓고 사내를 위로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사람들은 원래 험한 말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손님 탓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일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손님은 그저 얼른 낫는 것에만 신경 쓰세요. 그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씩씩하게 말했지만 떨리는 손끝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사내는 그런 연화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깊은 맹세를 했습니다. 내 반드시 이 은혜를 갚으리라. 그리고 저 오만한 자들을 용서치 않으리라. 날이 저물고 어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집집마다 등불이 켜지고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연화의 집 주변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바람은 다시 거세지기 시작했고 문풍지는 윙윙거리며 불안하게 울어댔습니다. 최 부자가 정한 기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내일 아침이면 들이닥칠 운명의 시간은 시시각각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좁고 낡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다가올 폭풍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고 동시에 새로운 기적이 싹트기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가고 밖에서는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는 눈보라가 천지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초가집은 거센 바람이 불 때마다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렸고 문풍지는 쉴 새 없이 파르르 떨며 방 안의 두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하는 호롱불 심지를 돋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 부자의 집사가 내뱉고 간 서슬, 퍼런 협박이 귓가에 맴돌아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 무자비한 하인들이 들이닥쳐 이 낡은 집마저 부수고 자신들을 거리로 내쫓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갈 곳 없는 엄동설 안에 쫓겨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그녀의 가슴은 천근만근 무거운 바위가 짓누르는 듯 답답해져 왔습니다. 연하는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든 사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을 굶고 매까지 맞은 몸으로 차가운 눈밭에서 떨었으니 비록 열은 조금 내렸다지만 여전히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대로 내일 쫓겨나면 이분은 정말 길 객사하고 말 거야.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캄캄한 부엌은 냉기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결연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다 뺏기고 쫓겨날 집이다. 쌀 한 톨, 닭 한 마리 남겨 무엇하겠나? 가시는 길 배라도 든든히 채워 보내드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겠지. 연하는 뒷마당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우던 암탉 한 마리가 집더미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누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연하는 잠든 닭을 품에 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닭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이자 매일 달걀 하나씩을 선물해 주던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지금 그녀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닭을 잡아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까워서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을 귀한 식재료였지만 오늘 밤은 이 닭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찬이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다시 장작을 가득 채워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솥단지를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닭을 손질하고 찬장 구석에 아껴두었던 마늘 몇 쪽과 대추, 그리고 말린 인삼 뿌리 조각을 찾아내어 솥에 함께 넣었습니다. 그리고 쌀독을 탈탈 털어남은 쌀을 씻어 불렸습니다. 이 쌀은 본래 설날에나 지어 먹으려고 아껴둔 귀한 팹쌀이었지만 이제는 아낄 이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솥뚜껑을 덮자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구수하고 진한 닭백숙 냄새가 좁은 부엌을 넘어 방 안까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는 가난과 추위에 찌든 이 집에서 좀처럼 맡아보기 힘든 풍요롭고 따뜻한 향기였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연하는 뽀얗게 우러난 국물과 푹 삶아져 살이 저절로 발라지는 닭고기를 큰 대접에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이 밥을 고봉으로 퍼담았습니다. 소반 위에 차려진 음식은 임금님의 수라상 부럽지 않을 만큼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연하는 소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인기척에 눈을 뜬 사내는 코끝을 자극하는 고소한 냄새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백숙과 흰쌀밥이 놓이자 사내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부인, 이 밤중에 이것이 다 웬 음식이요. 이 냄새는 분명 닭고기가 아니오. 연화는 짐짓 밝은 표정을 지으며 사내 앞에 상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어르신, 몸보신 좀 하시라고 닭 한 마리 잡았습니다. 제가 키우던 놈인데 살이 통통하게 올랐으니 맛이 좋을 겁니다. 어서 드세요. 식기 전에 드셔야 합니다. 사내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집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저 닭이 이 여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보시오. 내 아무리 염치 없는 놈이라지만 어찌 부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닭을 잡게 한단 말이오. 내 목구멍으로 이것이 넘어갈 리 있겠소. 사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사내의 손에 억지로 숟가락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겁니다. 드시고 기운을 차려야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닥쳐도 헤쳐나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밖에서 배불리 먹고 들어왔으니 제 걱정은 마시고 어서 드세요. 연화는 거짓말을 하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동을 치고 있었지만 그녀는 행여나 사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자신의 몫은 국물만 조금 남겨두고 모두 사내에게 양보한 터였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거짓말을 눈치챘는지 사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닭다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푹 구워진 닭고기는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렸고 진한 국물은 얼어붙었던 그의 몸속 깊은 곳까지 뜨겁게 데워주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밥과 국을 번갈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굶주린 사람답게 허겁지겁 먹을 법도 하건만 그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경건하고 우아하게 넘겼습니다. 비록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지만 수저를 눌리는 그의 손짓과 음식을 씹는 자태에서는 감출 수 없는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사내가 밥 한 그릇을 거의 다 비울 때쯤 밖에서는 우르르 쾅쾅하는 천둥소리와 함께 눈보라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집이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흔들리자 연화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사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인, 내 하나만 묻겠소. 내일이면 최부잔의 하인들이 들이닥칠 텐데 두렵지 않소.
나 같은 놈 하나 때문에 집을 잃고 쫓겨나게 생겼는데 어찌 원망 한마디 없이 이리 귀한 음식을 내어주는 것이오. 그의 눈빛은 촛불 아래서 형형하게 빛나며 연화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옷고름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두렵지요. 저도 사람인데 어찌 무섭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일 밤은 어디서 자야 할지, 당장 내일 끼니는 어떻게 때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도 못 본 척 한다면 설사 비단 이불 덮고 쌀밥 먹으며 산다 한들 그게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는 비록 가진 것 없는 과부지만 적어도 사람다운 도리는 지키고 싶었습니다. 집이야 다시 지으면 되고 밥이야 다시 빌어먹으면 되지만 한번 잃어버린 양심은 다시 찾을 수 없는 법이니까요. 연화의 말은 투박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 듣는 이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사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감동 어린 표정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평생 구중궁궐 깊은 곳에서 온갖 산의 진미를 맛보고 수많은 신하들의 아첨 섞인 충성 맹세를 들어왔지만 이 산골 오두막에서 맛본 닭백숙 한 그릇과 여인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보다 더 값진 것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백성에 대한 미안함이자 지도자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썩어빠진 탐관오리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사내는 남은 국물까지 깨끗이 비우고는 정좌하고 앉아 연화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먹었소. 내 평생이 밥맛을 잊지 못할 것이오. 부인의 그 마음,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니 너무 걱정 마시오. 그리고 그는 품속을 뒤적이더니 무언가를 찾는 신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연화에게 부탁했습니다. 부인, 혹시 집에 종이와 먹이 있소 내 급히 적을 것이 있어서 그러오. 연화는 의아했습니다. 거지 행색을 한 사람이 글을 쓴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이 밤중에 갑자기 붓과 종이를 찾는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것이 있긴 합니다만 너무 오래되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연화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벼루와 먹, 그리고 낡은 한지 몇 장을 꺼내왔습니다. 붓끝은 갈라져 있었고 먹은 말라 비틀어져 있었지만 사내는 그것을 보물처럼 받아들었습니다. 사내는 물을 조금 부어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 먹가는 소리가 스윽, 스윽하고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먹향이 은은하게 퍼지자 사내의 표정은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먹물을 듬뿍 묻힌 뒤 하얀 종이 위에 거침없이 획을 그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빠르고 힘이 넘쳤으며 써내려가는 글씨체는 용이 승천하는 듯 힘차고 유려했습니다. 연화는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그가 써내려가는 글씨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에 압도되어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글을 다 쓴 사내는 입김을 불어 먹물을 말린 뒤 종이를 곱게 접어 자신의 품속 깊이 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장을 꺼내어 이번에는 다른 내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글은 첫 번째보다 훨씬 짧았지만 붓을 누르는 힘은 더욱 강해 보였습니다. 그는 두 번째 종이도 접어서 이번에는 연화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부인, 이것을 가지고 계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만약 최 부자가 직접 오거든 이것을 그자에게 보여주시오.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이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무엇이라 쓰여 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종이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연화가 묻자 사내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쁜 기운을 쫓는 부적이라 생각하시오. 그것이 있으면 함부로 부인을 해치지 못할 것이오. 그의 미소에는 강한 확신과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사내가 주는 알 수 없는 안정감이 그녀의 불안을 잠재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밤은 이제 가장 깊은 곳을 지나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사내는 연화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밤이 늦었소. 부인도 이제 좀 눈을 붙이시오. 내일 아침에는 기운 쓸 일이 많을 테니 미리 쉬어두어야 하오. 연화는 사양하려 했지만 긴장이 풀린 탓인지 밀려오는 졸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아랫목 끝에서 잠깐만 눈을 붙이겠습니다. 어르신도 편히 주무세요. 연화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누워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앉은 채 잠든 연화의 평온한 얼굴을 지켜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나라를 좀먹는 간신배들의 아우성처럼 들렸고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는 소리는 고통받는 백성들의 신음처럼 들렸습니다. 사내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횃불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으로 인해 백성이 고통받는 현실을 뼈저리게 통감하며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리라 맹세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창호지가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함이 마을을 감쌌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다가올 파란을 예고하는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흐트러진 상투를 다시 틀어 올렸습니다. 비록 옷은 낡고 해졌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세는 이미 천하를 호령하는 제왕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곤히 잠든 연화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마당에는 무릎까지 빠질 정도로 눈이 쌓여 있었고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사내는 눈 덮인 마당 한가운데 서서 읍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곧 최부잔의 하인들이 들이닥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그들을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라, 탐욕스러운 자들아, 너희가 지은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 오늘 똑똑히 보여주리라. 그때 멀리 산 너머에서 웅장한 진동 소리가 미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점차 그 소리는 규칙적이고 묵직한 울림으로 바뀌어 땅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발굽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수천의 군마가 대지를 박차고 달려오는 거대한 굉음이었습니다. 산새들이 놀라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고 나뭇가지에 쌓여있던 눈들이 후두둑 떨어져 내렸습니다. 사내는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연화는 땅이 울리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지진인가? 그녀는 황급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사내가 뒷짐을 지고 당당하게 서 있었고 그의 시선은 마을 입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무어라 말을 걸기도 전에 마을 어귀 쪽에서 거대한 먼지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수많은 깃발과 창검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좁은 산골 마을의 고요를 깨트리는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고, 사내는 조용히 연화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부인, 두려워 마시오. 저들은 나를 데리러 온 사람들이요. 연화가 사내의 말에 어안이 벙벙하여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사이, 살인문 밖에서는 거친 고함 소리와 함께 대문이 쾅쾅 울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안에 있는 것 다 안다. 당장 문을 열지 않으면 이 문짝을 부수고 들어갈 것이다. 최 부자의 집사가 이끄는 하인들이 기어이 약속한 시간에 맞춰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고, 손에는 몽둥이와 낫, 갈퀴 같은 흉기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사내를 바라보았지만, 사내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오히려 뒷짐을 진 채 여유로운 표정으로 문 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미리 알고 기다렸다는 듯한 태연함이었습니다. 부인, 물러서 계시오. 내 직접 나가서 저 무례한 자들을 맞이하리다. 사내는 연화를 등 뒤로 감싸며 성큼성큼 마당을 가로질러 살인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에서는 집사의 독촉이 이어졌습니다. 인연이 겁을 먹고 숨은 모양이구나. 얘들아, 뭣들 하느냐. 당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 거지놈을 끌어내고 집안의 세간살이를 모조리 박살내라. 집사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건장한 하인 2명이 달려들어 낡은 살인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썩은 나무 문짝이 힘없이 떨어져 나갔고, 하인들이 흙발로 마당에 난입했습니다. 마당으로 들이닥친 하인들은 마당 한가운데 꼿꼿이 서 있는 사내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피투성이가 되어 웅크리고 있던 비굴한 거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록 옷은 남루하지만 눈빛만은 서슬퍼런 장수처럼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뒤따라 들어온 집사는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허, 이놈 봐라. 하룻밤 사이에 밥 좀 얻어먹더니 기운이 넘치는구나. 눈을 부라리면 어쩔 테냐. 오늘이 네 제삿날인 줄이나 알아라. 집사는 뒤이어 들어온 가마를 향해 허리를 굽혔습니다. 대감마님, 저놈이 바로 그 거지놈입니다. 놀랍게도 최 부자가 직접 가마를 타고 왕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는 듯 화려한 비단옷에 털가죽 조끼를 입고 입에는 긴 담뱃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최 부자는 거만한 눈빛으로 사내와 연화를 훑어보았습니다. 네 이놈, 감히 내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도망친 것도 모자라. 내 명을 어기고 이 마을에 머물러 내가 이 마을의 법이자 하늘인 것을 모르느냐. 최 부자는 담뱃대로 사내의 가슴팍을 툭툭 치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연화는 너무나 무서워 숨이 턱 막혔지만, 사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최 부자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네가 이 마을의 하늘이라 하면 진짜 하늘이 두렵지는 않더냐. 사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쩌렁쩌렁한 울림이 있어 듣는 이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최 부자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건방진 놈이 어디서 훈계질이냐 여봐라. 저놈의 주둥이를 찢고 다리몽둥이를 분질러라. 그리고 저 과부년도 당장 끌어내어 멍석마리를 해라. 최 부자의 불호령의 하인들이 일제히 몽둥이를 치켜들고 사내에게 달려들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땅이 크게 울리며 기와장이 떨어질 듯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두두두두두. 처음에는 천둥 소리 같던 그 소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지며 대지를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마리의 말발굽 소리였고 수많은 사람이 발을 맞추어 뛰는 진동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최 부자 또한 놀라 감아잡고 엉덩방아를 뱉을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진이냐? 산사태냐? 최 부자가 당황하여 두리번거리는 사이 마을 입구 쪽 언덕 위로 거대한 깃발들이 솟아올랐습니다. 황금색 용이 그려진 거대한 깃발. 황룡기 웡롱치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번쩍이는 투구와 갑옷을 입은 기병대들이 물밀듯이 마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수는 끝이 보이지 않아 마치 검은 파도가 마을을 덮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을 에워싼 군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최 부자와 그의 하인들을 포위했습니다. 창끝이 햇빛에 반사되어 서늘한 빛을 뿜어내자 기세등등하던 하인들은 몽둥이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병고야 광군이다. 아니, 저 깃발은 임금님이 행차하실 때나 쓰는 깃발이 아니냐. 집사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오줌을 지렸습니다. 최 부자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입술만 달달 떨었습니다. 어찌하여 금군 카인다 로얄 가알츠리 이 누추한 곳에. 그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눈동자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사들의 대열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한 장수가 말을 타고 달려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갑옷에 붉은 망토를 휘날리는 대장군이었습니다. 장군은 연화의 집마당까지 단숨에 들어와 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누더기를 입은 사내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소신, 늦게 도착하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옥체는 강령하시옵니까? 장군의 우렁찬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최 부자는 눈을 튀어나올 듯 크게 뜨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전하, 저 거지가 임금님이라고. 최 부자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숨이 뱉는 듯 했습니다. 집사와 하인들은 비명을 지를 힘도 없어 그 자리에서 기절하거나 머리를 땅에 박고 벌벌 기었습니다. 연화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 캔마루 기둥을 잡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 나라의 왕은 뒷짐을 풀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매맞는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옷은 남루했으나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은 태산과도 같아 감히 범접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무릎 꿇은 장군을 일으켜 세우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시오. 길이 험하고 눈이 많이 와서 늦은 것을 어찌 탓하겠소. 내 무사하니 걱정 마시오. 그리고 왕은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는 최 부자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왕의 낮은 목소리가 최 부자의 정수리에 꽂혔습니다. 최 부자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마를 땅에 탔으며 읍소했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소인이 눈이 멀어 옥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만고의 역적질을 하였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최 부자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평소에 거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비루한 짐승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왕은 혀를 차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네, 이놈.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죄가 아니다. 허나 굶주리고 병든 백성을 돌보지는 못할 망정 매질을 하고 권세를 이용하여 힘없는 백성을 핍박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대죄다. 내가 며칠간 민정을 살피기 위해 잠행을 나왔다가 길을 잃고 네 집 앞을 지날 때 나는 보았다. 내 곳간에는 쌀이 썩어나가는데 네 집 앞을 지나는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것을 네가 진정 이 마을의 하늘이라 자부하느냐.
왕의 호통에 최 부자는 대답도 하지 못하고 몸만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왕은 곁에 선 장군에게 명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이 탐관오리와 그 수하들을 포박하여 형조로 압송하라. 그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고 그동안 이들에게 억울하게 빼앗긴 땅과 곡식은 본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또한 이자가 지은 죄를 낱낱이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라. 장군이 이에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하고 외치자 군사들이 달려들 밧줄로 최 부자와 하인들을 굴비역듯 묶어 끌고 나갔습니다. 마을 밖으로 끌려가는 최 부자의 통곡 소리가 메아리 쳤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란이 정리되고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왕은 천천히 몸을 돌려 햇마루 한 구석에 얼어붙은 듯 서 있는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왕과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 마당으로 내려와 넙죽 엎드렸습니다. 전하, 소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귀한 옥체인 줄도 모르고 누추한 방에 모시고 감히 하대하며 연하는 두려움과 송구스러움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감히 왕에게 닭백숙을 먹이고 좁은 방에서 재웠다는 사실이 불경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왕은 연화에게 다가가 직접 그녀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고개를 드시오. 부인이 지은 죄가 무엇이란 말이오. 죽어가는 나를 살린 것이 죄요. 아니면 가진 것 없는 살림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닭을 잡아 나를 대접한 것이 죄요. 왕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내 구중궁궐에서 온갖 산의 진미를 먹어보았으나 어젯밤 부인이 끓여준 닭백숙보다 맛있는 음식은 없었소. 그 안에는 백성의 피땀과 진심 어린 정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요. 부인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자 이 나라의 진정한 어미요. 왕의 따뜻한 말에 연화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감과 벅차오르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왕은 골룡포를 가져오라 명하여 누더기 위에 걸치고는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의 그 따뜻한 마음씨가 얼어붙은 짐의 마음을 녹였소. 네, 이 은혜를 어찌 잊겠소.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병사들과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숙연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부터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세, 만세, 임금님, 만세, 최 부자가 잡혀갔다는 소식과 임금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이 퍼지자 숨죽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수십 년간 마을을 짓누르던 검은 그림자가 걷히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왕은 백성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화답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왕은 연화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부인, 내 부인에게 큰 상을 내리고자 하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금은보화를 원하시오. 아니면 높은 벼슬을 원하시오. 연화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전하께서 무사히 궁으로 돌아가셔서 저희 같은 없는 백성들도 배불리 먹고 등 따숩게 잘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 하나면 족합니다. 욕심 없는 그녀의 대답에 왕은 다시 한번 크게 감동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하도다. 부인의 그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니라. 왕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장군에게 지필묵을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왕은 어젯밤 연화의 집에서 썼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최고급 종이 위에 붓을 들어 힘차게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연화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부인에게 주는 약조요.
내 궁으로 돌아가는 즉시 부인에게 합당한 상을 내릴 것이나 우선 이 글을 간직하시오. 이것이 있는 한 이 나라의 그 누구도 그 어떤 권세가도 부인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요.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왕이 하사한 글을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인자무적, 인저, 무디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왕의 옥새가 붉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글씨가 아니라 왕이 직접 내린 최고의 면죄부이자 수호부적이었습니다. 연하는 그 종이를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어느새 해는 중천에 떠올라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산골 마을은 더 이상 춥고 외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행차로 인해 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달아올랐고 병사들은 가지고 온 군량을 풀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밥 짓는 연기가 마을 곳곳에서 피어오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의 집 마당에서도 병사들이 장작을 패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떠나기 전 연화가 끓여주었던 닭백숙의 맛을 잊지 않겠다며 매년 겨울 첫눈이 올 때마다 궁궐에서 쌀과 고기를 이 마을로 보내 빈민들을 구제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연화의 낡은 초가집을 개보수하여 그녀가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명했습니다. 연화는 꿈만 같은 현실의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굶어 죽을 걱정을 하던 처지였는데 하룻밤의 선행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제 모든 갈등은 해소되었고 악인은 처벌받았으며 선인은 보상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이 떠나고 난 뒤 연하와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변모된 삶을 살아가게 될지, 그리고 왕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무엇일지 따뜻한 결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따스한 햇살이 비치듯 연하의 마음에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왕과 그의 군대가 마을을 떠나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용이 승천하는 것처럼 장엄했습니다. 황금빛 깃발이 겨울바람에 펄럭이며 긴 행렬의 끝을 알렸고 수천 개의 말발굽 소리는 점차 멀어지며 산 너머로 사라져갔습니다. 연하는 마을 어귀에 서서 그 장관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불과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꿈만 같은 일들이었지만 손에 쥐어진 왕의 친필과 마당에 쌓인 구호 물품들은 이 모든 것이 결코 꿈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도 연화와 마을 사람들은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서성였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평생 잊지 못할 벅찬 감동과 새로운 희망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떠나고 난 뒤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 마을을 공포와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최 부자의 위세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관아에서 파견된 관리들은 왕의 명을 받들어 최 부자의 곳간을 활짝 열고 그동안 착취했던 곡식과 재물을 모두 마을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이웃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집집마다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기뻐하며 이 모든 기적을 불러온 연화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연화는 그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마음 또한 봄눈 녹듯 따스하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왕이 약속한 대로 궁궐에서 파견된 최고의 목수들이 연화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낡고 기울어진 초가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튼튼하고
아담한 새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기와집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최고급 소나무와 황토를 사용하여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야말로 알짜배기 집이었습니다. 목수들은 연화가 불편하지 않도록 부엌을 넓히고 방바닥에는 두꺼운 구들장을 놓아 아랫목이 절절 끓도록 만들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마을 사람들도 제 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누구는 흙을 나르고 누구는 새참을 해오며 연화의 새 보금자리가 완성되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드디어 집이 완성되던 날, 마을에서는 조촐하지만 뜻깊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새로 지어진 집의 대청마루에는 왕이 하사한 인자무적 인저무디이라는 현판이 자랑스럽게 내걸렸습니다. 그 글귀는 단순히 집을 장식하는 글자가 아니라 선한 마음이 가장 강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마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글귀를 볼 때마다 연화의 선행을 떠올리며 자신들도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연화는 새 집의 부엌에 서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람이 숭숭 들어오던 낡은 부엌이 아니라 기름진 솥과 넉넉한 쌀독이 있는 꿈의 공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화의 삶은 풍요로워졌지만 그녀의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하사한 비단과 금은보화가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무명옷을 즐겨 입고 검소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에게 생긴 여유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데 썼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쌀을 보내주고 병든 이웃에게 약을 지어주며 그녀는 왕에게 받은 은혜를 마을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연화를 보며 과연 임금님이 감동할 만한 분이다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이제 단순한 과부댁이 아니라 마을의 정신적 지주이자 존경받는 어른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쌓여있던 눈이 녹아내린 자리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경쾌한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집 마당에도 봄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왕이 보내준 씨암탉들은 튼실한 병아리들을 깎고 마당 곳곳에는 노란 병아리들이 삐약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연화는 칸마루에 앉아 따스한 봄 햇살을 맞으며 바느질을 하곤 했습니다. 가끔 곰 할머니가 놀러와 말동무가 되어주면 두 사람은 그날 밤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때 네가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어. 정말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니까. 할머니의 너스레에 연화는 빙글에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농사철이 되자 마을은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도 소작료로 다 뺏기고 남는 게 없어 한숨만 가득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되찾은 땅에서 거둔 수확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었기에 사람들은 신명이 나서 밭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들판에서 들려오는 농요 소리는 구성지고 힘찼으며 저녁이면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풍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연화는 가끔 논두렁에 나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막걸리와 부침개를 대접하곤 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이웃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배가 부른 듯 흐뭇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는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메뉴는 소박했지만 정갈한 된장찌개와 간 묻힌 나물, 그리고 윤기가 흐르는 쌀밥이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구수하게 채웠습니다. 문득 그녀는 그 눈보라치던 밤, 낯선 손님을 위해 닭백숙을 끓이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두려움과 막막함이 앞섰지만 지금은 평온함과 감사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밥상머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기 전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멀리 계신 임금님의 안녕과 마을 사람들의 평화를 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연화는 설거지를 하고 방으로 들어와 호롱불 아래 앉았습니다. 방 안은 구들장의 열기로 훈훈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는 더 이상 무섭지 않고 정겹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반다지에서 왕이 주고 간 붓글씨 종이를 꺼내어 펼쳐보았습니다. 힘차게 써 내려간 글씨에서 여전히 왕의 기백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연화는 그 종이를 보물처럼 어루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산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복이 찾아온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으니까요.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지고 고요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연화도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빨아 풀을 먹인 이불을 펴고 누우니 등 따뜻하고 배부른 행복이 밀려왔습니다. 예전에는 추위에 떨며 밤새 뒤척이던 날이 많았지만 이제는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베개에 머리를 누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오늘만 같기를.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평화롭고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연화의 집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다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고 있었고 달빛은 마을을 은은하게 비추며 잠든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연화의 꿈속에는 아마도 다시 한번 눈 내리는 마을을 찾아온 귀한 손님과의 따뜻한 재회가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긴박하고 위험한 만남이 아닌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정담을 나누는 평화로운 풍경일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이치가 이루어진 이 산골 마을의 이야기는 밤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의 귓가에 닿을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으려 합니다. 연화가 베푼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나라를 구하고 자신의 운명까지 바꾼 것처럼 우리가 무심코 베푸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험한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 때 연화의 따뜻한 아랫목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떠올리며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은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따스한 온기가 스며들어 근심 걱정 없이 푹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저 밤하늘의 별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으니 안심하고 눈을 감으세요. 산골 마을의 깊은 밤.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옵니다. 사각사각. 쏴아. 그 소리는 마치 잘했다. 잘했다. 모두 다 잘 될 것이다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습니다. 연화의 집부엌 아궁이 속에 남은 불씨가 사그라들며 내는 타닥거리는 소리도 점점 잦아들고 있습니다. 이제 마을의 모든 생명은 깊은 잠에 빠져들어 내일 아침 떠오를 밝은 태양을 기다리며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연화의 따뜻한 방 안으로 들어와 포근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차가우면서도 상쾌한 겨울 밤 공기 속에 섞인 구수한 밤 냄새와 흙내음이 느껴지시나요? 그것은 고향의 냄새이자 어머니의 품속 같은 편안함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스러움이 사라지고 오직 평화로운 정적만이 흐르는 이 시간. 당신의 마음속에도 인자무적이라는 네 글자가 새겨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베푼 작은 미소와 친절이 돌고 돌아 언젠가 당신에게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임을 믿으십시오. 이야기를 마치며 저 멀리 산사에서 들려오는
은은한 풍경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댕그렁, 댕그렁. 맑고 청아한 그 소리는 우리의 영혼을 맑게 씻어주고 깊은 수면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연하의 행복한 미소를 떠올리며 여러분의 입가에도 옅은 미소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밤은 아무런 꿈도 꾸지 말고 아주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드시길.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창가에도 따스한 햇살과 함께 기분 좋은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